갑질 없는 곳에서 평안하세요. 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시달림을 겪다 끝내 숨진 경비원 최희석 씨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영정사진을 들고 생전에 일했던 경비실 앞에도 들렀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준비한 노제도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분향소를 찾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 환경을 약속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보안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아픈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 시진핑 주석 이야기예요. 네, 왜 갑자기 이 코너에서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나오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어젯밤에 했고 방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양회가 끝나고 예정대로라면 4월 중에 일본 그리고 한국을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건데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은 뭐 방한 계획이다 뭐 이런 게 밝혀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9시부터 34분 동안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어요. 근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말 들어보면 시 주석이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중 관계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계속해서 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 주석이 이렇게 정확히 금년 안이라고 또 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좀 더 잠잠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20으로 바뀌면서 뭔가 또 재유행이 있다라는 그런 네네네.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 주석이 올해 안에 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대를 했어요. 네. 시 주석이 언제 그렇죠. 오냐? 이게 오고 간 다음에는 뭔가 한중 간의 경제적 여러 가지 사드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 두 정상 간의 통화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방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직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중국은? 예, 중국 관영 매체 뭐 신화통신 그리고 인민일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이게 원래 매체 이름은 현지 발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인민일보 그리고 관현중앙 CCTV 이 세 가지 매체가 모두 다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뭐 양국 간 코로나 감염은 국제사회 모험 사례라거나 뭐 아니면 양국 간 상호 역에 유입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시 주석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했고 특히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명확한 성과를 거뒀다. 즉 이제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를 이렇게 좋게 평가했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해서 얘기했는데요. 다만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예정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원래 이제 그 통화 내용을 앞서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할 얘기라는 게 이제 나중에 추가 브리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원래 한중 간에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 그러니까 사전 조율했던 내용에는 아마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뭐 추가로 나온 거니까요. 추가로 나온 부분. 뭐 하긴 지금 뭐 한국에서는 그게 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언제 오는가요? 그게 가장 뭐 사실 기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물어볼 만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네. 그거가 뭐 플러스 해보자면 대북 관계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방한 얘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대북 관계 얘기는 나오긴 나왔는데요. 뭐 특별 언론에서 부각을 안 시킨 게 그냥 통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왔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구상에 대해서 뭐 지지를 표했다. 그냥 이 정도 대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한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느슨하게 허용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었는데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더 비대면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와 비대면 의료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현명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이 지난 13일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포럼 강연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원격 의료를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논란이 좀 있으니까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나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랑 원격 의료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전화 17만 건 이것도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를 마치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정당성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쓰려는 게 아니냐.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 공약집에는 재벌에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면서 원격 의료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이제 좀 영리화, 의료 영리화의 초석이다라고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보건 의료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입장을 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료진의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전화 영상을 통해서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아픈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거였죠. 처방전을 받는 게 오진이나 과잉 진료 위험이 크다. 이런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미국은 아주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항생제 처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가 허용될 경우에 3차 병원인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하다. 왜냐하면 동네 병원 안 가고 그냥 대형 병원에 전화해서 아니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긴 우리가 이제 큰 병원 좋아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나 환자분들 사이에는 아니 큰 병원을 전화로 진료하면 좋은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 의원들이 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면 이제 공공의료 체제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사실 공공의료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체제에 좀 뭐랄까요 그 체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동네에 계시는 이제 내과 분들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의견서를 써주는 걸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가고 지금 오늘 곽지훈 기자가 약간 굉장히 할 말이 많아 보이게 이게 프레시안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거라는 듯이 나 이거 되게 많이 알거든요. 지금 말씀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격적인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 뭐 병력, 투약 내력 같은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민감한 개인 정보가 축적돼서 이게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최악의 경우 유출될 수 있다. 이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의사분들도 원격 진료 얘기가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좀 나왔을 때 하기 싫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가 증상이 이렇고 저렇고 어때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책임지는 거냐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거든요. 의료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김수석의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정도의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 정책이나 추진하거나 협의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기재부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기재부는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윤관석 부의장이 좀 전에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다 청와대는 자기가 확인했는데 뭐 이게 그냥 이런 뭐랄까요 감염병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좀 수요자 중심의 이런 거를 이제 허용하자는 거지 본격적인 어떤 산업적 차원에서 의료 영리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다. 기재부가 오히려 좀 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이제 기재부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라고 이거를 지금 기재부가 주도해서 지금 범정부 TF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그 취임 3주년 연설 이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건 또 우리 생활밀착형 박정호 기자께서 전치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재난지원금 이런 건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계속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 대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못 쓰지 않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못 쓰지 않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드로 사실 좀 막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280만 가구 정도 네.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 가구에는 현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현금을 좀 받아가지고 쓰고 싶은데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사용하기 조금 더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예. 있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저는 본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생활비 카드 같은 거는 이제 신용카드 한도를 크게 안 늘려놓고 한 100만 원 정도로 막아놓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한도가 늘어났어. 막혀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무튼 네. 본인이 한 얘기인 거죠? 네. 곽재훈 기자의 이야기였다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네. 신청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좀 많이 불편해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1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카드사 상담센터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 이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또 하나를 가지고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생활밀착형 기자. 네. 그래서 ARS는 뭐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그거 같아요. 옛날 동화에서 자린고비가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뭐라도 하나 갖고 와라. 네, 그래서 박정희 기자한테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라도 하나씩 갖고 와라고 제가 맨날 종용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곽재훈 기자께 또 하나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기부를 본인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최문순 지사가 어제 강원도청 광장에서 이 지역 경제 살리기 관련 행사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기속될 뿐이다. 그래서 저도 기부하지 않겠다. 받아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 지사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하라고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일정 직위 이상 직원들은 알아서 기부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사용은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방역인 만큼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소비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사실 최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 11일에 이해찬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이 이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고 기부하겠다 이런 성명까지 가져서 이제 당 지도부 방침이랑 조금 이제 이제 실천 방향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김경엽 민주당 1상호 부총장은 이 지난 11일 행사 당시에 기부와 소비 모두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하니까 이제 옆에 또 이제 과장님이 난 짬뽕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지금 기부하고 있지만. 네. 사실 지자체별로도 그 방법론적으로 좀 갈리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거의 다 이제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당선이 돼서 그렇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서초구, 서대문구 그리고 뭐 여기는 통합당이지만 뭐 이철우 경북지사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기부를 하자 이런 쪽에 동참을 했는데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이어서 착한 소비,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비 운동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방선거 때 가서 취재해 보면은 재래시장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써야 될 곳이 많습니다. 기부보다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낫다라고 최문순 지사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랑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이제는 뭐 조금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나 했는데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직이라고 허위 정보를 진술한 인천의 학원 강사. 지금 뭐 2차 감염 이야기도 나왔고 3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차 감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11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감염자가 학생 7명, 성인 맞아요. 4명이었는데 이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과외했던 중학생 그 집에 다른 과외 선생님이 또 감염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직이라고 밝혔던 이 학원 강사가 과외하는 학생을 감염시켰고 네네. 그 학생을 통해서 또 이 다른 과외 선생님이 감염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근데 오늘도 이런 비슷한 게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또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이 학원 강사로부터 수업을 네네. 받았던 고3이 감염이 됐는데 이 고3의 친구도 감염됐고 그리고 이 고3의 어머니도 감염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오후까지 통계를 보면 중고생이 9명이 감염됐고요. 네. 학부모 등 성인이 5명이 감염됐습니다. 총 14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바이러스가 조금 전파력이 약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분이라 그런가요? 굉장히 강하네요. 지금 4차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역학조사 내용을 봐야 네. 되겠지만 이제 이를테면 그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옮아서 그 학생이 이제 뭐 어머니와 과외 선생님 양쪽에 옮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차수는 3차 정도가 될 텐데 3차. 만약에 직접 접촉이 없었는데 뭐 이 학생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옮겨갔다면 네네네. 4차가 되겠죠. 참 그렇군요. 지금 뭐 검사 받겠다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학원 강사는 거짓말했잖아요. 무지개를 거짓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골든타임을 좀 놓쳤는데 이거 좀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21살 B 씨가 지난 4일 이태원 주점에 방문한 다음에 다음날 모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증상이 없었는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6일부터. 그러자 이 B 씨의 어머니가 지난 8일 병원에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이 이태원 다녀왔어요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바로 검사를 해봤죠. 네네. 그랬더니 B 씨가 확진이 된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전화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이 아찔하죠. 병원에 있던 분들도 그럼요. 사실은 그러면 병원에 환자랑 감염됐겠죠. 의료진 포함해서 236명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검사를 해봤는데 236명 다 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다 막은 거고, 근데 이 인천 강사 같은 경우는 거짓말함으로써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고등학생 감염이 나왔어요.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저희 아이한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등교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네.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아직 결정이 난 건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그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 방역 강화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이제 학원에는 특별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한다. 또 학원과의 원격 수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영업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휴원 등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원에는 이제 좀 그 앞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차원의 이제 강한 그 지침을 다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번 주말부터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이 생활 방역 지침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이 방침입니다. 아직 학교 간에서는 얘기 나온 게 없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 이제 연기는 일주일 됐는데, 연기한다는 걸로 네, 그 어제 외에는 나왔고 더. 네. 그 이후에는 추가로 그걸 나오는 것 아직 같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도 보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더 미루고 이러면 수능에 앞으로의 이제 입시 문제가? 일정 자체가 어려질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로 사설 학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히 이제 학원들 중에서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대상 어학원 네네. 그다음에 또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준비 학원 아하,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도 이 서울시와 시교육청에서 특별 점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 유치원과 SAT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많은 점을 이제 고려한 맞아요. 조치인데요. 네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영어 유치원, SAT 학원, 대형 학원 1,200여 곳의 생활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검사 받고 있는데 네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한 진단 검사가 총 35,000여 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아요? 이게 이틀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이태원 갔다 왔어요라는 얘기하면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전화번호 적은 다음에 검사해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태원 안 갔다 왔는데 이태원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검사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이 됐어요. 뭐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해서 이걸 빨리 걸러내면 네. 좋은 거고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이 그 여기 TBS였던 것 같은데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약간 본인 자랑을
언론을 보니까 이게 이 무료 검사가 신의 한 수라고들 하더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본인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하셨군요. 네. 근데 주목할 게 뭐냐면 진단검사에 16만 원 정도 좀 비용이 들어가요. 네네. 만약에 이태원 갔다 왔다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태원이라는 말만 하면 16만 원을 내가 안 내고 지자체 그 세금으로 대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무료로 받는으로 인해서 그 혈세가 쓰여지는 건데 이게 또 허위 진술이에요. 정확히 보면 이태원 안 갔다 왔는데 이태원 갔다 왔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렇게 또 겁을 주시는군요, 우리 박정훈 기자가.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다녀오신 분들은 꼭 익명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녀오시고 검사를 받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게 또 사람이 많으니까 다녀오신 분들부터 사실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갓갓 문형욱 이름이 다 밝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N번방의 뭐랄까요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꽤 오래 전부터 5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경찰이 수사 진행 사항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걸 들어보면 경찰이 확인한 범행 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지만 문형욱은 2015년 7월쯤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 자신이 진술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2017년쯤에는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서 또 이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은 얼마나 벌었대요?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수정 교수님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경찰이 볼 때는 문형욱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형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재미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둘 다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재미라니. 이 문화상품권으로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뭐 10,000원씩 90만 원 받았는데 이거를 다 피해자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신고하지 않고 말을 잘 듣고 또 본인이 쓰면은 경찰에 잡힐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조주빈 이제 여기 또 다른 인물이죠. 박사방의 조주빈 같은 경우 지금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었나요? 이게 뭐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 조주빈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이 조주빈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 출석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알려서 이게 알려진 건데요. 이게 뭐 조주빈이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증상을 보인 건 아니고 그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오늘 오전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한 걸로 파악이 됨에 따라서 이 직원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 직원과 접촉했던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모두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조주빈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주빈이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죄는 미워도 교정시설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신임 여야 원내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덕담이 오갔겠죠,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화기애애했죠. 사실 처음 만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약간 이렇게 탐색전 뭐 이런 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홍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유연한 분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라고 말했고요. 조홍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해 김 원내대표와 같이 하게 돼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약간 뭐 신경전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좀 우회적으로 좀 촉구하는 모습이었고 주 원내대표는 졸속이 아닌 정속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왜 권투시합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와서 막 기싸움 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약간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아직 링에 안 올라갔고 그러니까 링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 코너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아요. 큰 소리 치고 막 그렇죠. 붙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오는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거기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유철 한국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서 일단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하고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합동 기자회견을 원래 예정이 없다 갑자기 열었는데요. 그 합의문을 통해서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조속한 시기가 언제까지냐라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는데 뭐 그냥 조속한 시기라고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뭐 빠르면 이달 안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네, 뭐 합당이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까지 1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초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봉사 중인 한 전문의가 80, 90년대생으로만 구성된 검사자 행렬은 처음이다. 또 다들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김현지 서울시 의사회 정책이사 연결해서요. 무료 검사 이후의 선별진료소 분위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80, 90년대생 굉장히 젊은 층이잖아요. 방문이 많아서 놀랐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았나요? 12일에 서초구 선별진료소는 약 500명 정도 있었고요. 네. 저는 3시간 동안 있었는데 60명 넘게 진료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런 젊은 층의 비율이. 제가 3월에 선별진료소 봉사에 갔을 때는 하루 종일 60명에서 100명 정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왔다. 아무래도 뭐 클럽발이다 보니까 젊은 계층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익명검사였거든요. 근데 익명검사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별진료소에 오면 문진표를 작성하는데요. 네. 그 문진표에 인적사항이나 검사 받고 싶은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증상 유무를 체크해요. 그런데 익명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 정보를 적을 때 이름을 안 적으셔도 되고 네. 연락받을 연락처만 적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은 누군지 아는 거야 뭐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 검사 받으시는 분들은 반응은 어땠나요? 익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나요? 60명 중에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익명을 하신 분이? 네네. 그러면은 한 50명 정도는 그냥 자기 이름을 대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노년층이 좀 많았잖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근데 젊은 세대들은 와서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서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때요? 젊은 세대들이 워낙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할 때는 좀 대면대면 했는데 모르겠어요. 되게 공손하게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멋쩍음, 미안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검사했던 분들, 기존의 선별진료소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검사했던 분들 보시면은 이제 의사시니까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젊은 층이 또 많았다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사람이 많아졌고요. 아, 네. 그 다음 차이는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아, 증상이 없다. 네. 우려되는 건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의 심각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런가요? 젊은 층이 기저질환이 없어서 더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클럽을 다니거나 새벽에 술을 마실 정도의 20, 30대라면 비교적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감기처럼 경미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젊은 층의 경우는 더 뭐랄까요? 자가가 증상을 체크를 해서 온다든지 이런 게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무서울 수 있겠어요. 네. 네. 참. 지금 이태원발 지역 감염 사태 처음에는 이게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추적을 하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료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오신 건지 이런 말씀을 나누셨나요? 일단 확진자 동선 추적하다가 확진자랑 접촉한 걸로 나와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최근에 이태원 갔다 온 적이 있냐라고 묻고 갔다 왔다고 하면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출국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 좀 이상해하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네요. 많진 않았고요. 네. 근데 그 이태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불안해서 오신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아,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라서 이렇게 좀 확 증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가보라는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은 와보라는 문자를 받든지 해서 본인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서우신 이유를 조금씩 더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자, SNS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클럽발 코로나 사태를 듣고서 되게 허탈했거든요. 아,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원인을 개인한테 물으면 개인은 움츠러들고 그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비난보다는 포용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렇군요. 아, 우리 김현지 이사님께서는 대구에서도 의료봉사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어디서 하셨어요? 계명대병원, 대구 동산병원에서 했어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네.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땠나요? 아, 저는 중환자실에 2주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레벨 D 보호구를 입고 한 번 들어가면 2-3시간씩 체류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에 2-3번씩 하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또 다녀오신 다음에 또 자가격리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2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요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클럽에서 터지니까 좀 허탈하셨겠다. 뭐 그 이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진료를 받거나 또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아마 SNS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의료봉사 다녀오셨다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용산구 보건소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오셨나요? 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는데 300명 정도 오셨어요. 300명. 그렇군요. 여기도 대부분 젊은이들. 네. 대부분 2030 세대고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아하. 아무래도 이태원에서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자, SNS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소수자 분들. 네, 걱정하지 말고 검사 받으러 오시라.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구체적 동선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에 이태원에 갔었다라고만 해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명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우팅 같은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SNS에 굳이 그 글을 올렸던 이유는 직접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가 직접 말해주면 좀 더 안심하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성소수자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우팅에 걱정 없이 검사를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진 확진자가 없어요. 오늘 이제 방역당국에서 의료진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의료진 확진자 없다. 현장에서 사실 나올 법도 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의료진 확진자 없는 이유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호구를 굉장히 철저히 입고 벗고요. 네. 그리고 급성스럽다 싶을 정도로 알코올 소독을 열심히 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그러시거든요. 그게 아마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처음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마스크라든지 보호라든지.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네,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 참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감사하다라는 생각만 들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으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츠러드시지 말고 차라리 빨리 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보호구 입으니까 숨 막히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사태가 빨리 종료될 수 있게
모두들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마스크 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하고 또 증상이 좀 있다거나 의심스러운 분들은 꼭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지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한 가수 정준영 씨 항소 소식,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관련된 이슈들 뉴스 1타 강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